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요즘처럼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관계를 맡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죠.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조를 비교했을 때 한 말이 있죠. 한 나라가 망하는 조건은 여기에 일치될 때입니다. 첫째, 임금이 무능한데 주변에 유능한 신하가 많다. 그런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유능한데 신하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나라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도 무능하고 신하들도 무능하면 그런 나라는 망하죠. 그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조라고 표현하려다가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썼는데, 그와 인조, 조선시대의 인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일 늦은 여름 휴가라도 가신다면 꼭 권하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요새는 여행을 역사 탐방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먹을 것도 많아요. 안동 구시장에 가면 갈비집이 있는데,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거기 가면 진짜 싼 값에 하루 갈비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 안동시장 한가운데 거창갈비라고 있어요. 값도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헛제사밥이니 간고등어 정식이지 해서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회마을인데요. 하회마을에서 이렇게 매표소에서 하회마을로 들어가는 강둑을 참 여유롭게 갔다 오면 바로 밑에 낙동강 물줄기가 이렇게 뱀처럼 휘어가면서 마을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하회마을로 진입해서 맞은편을 딱 보면 절벽 같은 게 하나 보이고 그 밑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낙향에서 증비록을 집필했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가기가 힘들었어요. 뱃사공이 있어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하회마을 출구 쪽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면 상당히 힘들죠. 근데 얼마 전에 섭달이라고 그거를 축제여행인가 누구 외빈 방문용으로 설치했다가 걷어내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니까 좀 놔두자 해갖고 놔두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통하시면 하회마을에서 한 5분이면 가보실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많습니다. 뭐냐면 서해 선생은 6살 때 대학을 읽었고 20살 때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가 되는데, 퇴계 선생이 서해 선생을 보자마자 이런 예언을 했죠. 이 청년은 하늘이 낸 사람으로 장차 나라를 위해 크게 쓰일 것이다. 어릴 때부터 퇴계를 모셨던 학봉 김성희를 비롯한 어떤 제자도 그런 격찬을 받지 못했는데 이 퇴계의 예언은 훗날 적중해져요. 퇴계 선생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쪽의 태학, 즉 우리로 치면 성균관이죠. 같은 유생들에게 글의 오류나 논리의 모순점을 지적해 주자 갓 20을 넘은 유성룡 선생을 중국의 성균관, 즉 우리 성균관에 해당하는 태학도들이 서해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되었습니다. 서해 선생의 일생에서 딱 한 가지 다른 분한테 모자랐던 것이 있다면 저는 율곡이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율곡이 선생은 장차 조선에 큰 환란이 올 것을 예견하고 당시 임금인 선조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양병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저 유명한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런데 서해 선생도 율곡 선생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위기를 감지하고 대책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변방방위책 5개조. 율곡은 전면전이 일어날 것으로 봤지만 서해 선생은 국지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율곡의 눈이 앞을 바라본 해안이 서해보다는 더 넓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군사를 양병해야 된다는 점에서 두 분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죠.
서해 선생이 23살 때 생진과를 거쳐서 이제 그 이전 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는데, 당시 그의 형인 유은용 선생마저, 겸함이죠. 겸함 유은용 선생마저 이제 그 관직에 나서니까 고향에 있는 홀어머니를 누군가 모셔야 되죠. 그래서 서해 선생이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선조는 대사성, 경상도 관찰사, 예조 판서 등을 제수했지만 서해 선생은 끝내 사양했습니다. 선조 역시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서해가 이렇게 그 선조 임금이 내리는 여러 차례의 벼슬을 거부하자 이번에 1588년 선조 임금은 서해 유성룡 선생에게 형조판서와 대제약을 겸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사용하지 못해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서해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2년 전인 1590년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이미 전쟁 준비를 거의 마치고 출전의 날만 기다리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해 선생은 정승이 되자마자 몇 가지 전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선 나라를 전시체제로 바꾸고 유능한 장수를 요직에 기용하고 일본의 통신사, 즉 지금으로 치면 외교 사절을 보내서 일본의 움직임을 간파하려고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갔던 사람은 황용기라고 김성일이었는데, 황용기는 분명히 풍신수길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학봉 김성일 선생은 풍신수길의 관상을 보니까 쥐새끼처럼 생겨서 그런 큰일을 저지를 인물이 못 된다. 나중에 서해가 학봉 김성일 선생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만일 나마저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국가에 대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김성일의 그 진언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진왜란이 벌어져 김성일 선생은 스스로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의병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군사들의 사기도 돕고 이런 역할을 해서 그 자신의 실수를 말했습니다. 한 일화가 있어요. 이거 화건파수록이라는 책을 갖고 청구의 아담에 나오는 책인데요. 원래 서해의 숙부는 그 바보로 불렸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숙부가 불쑥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에 나타나더니 바둑이나 한 수 두자고 했대요. 당시 유성룡 선생의 바둑 실력은 국수급으로 아주 대단한 고수였다고 하죠. 근데 첫 판이 시작되자마자 알게 모르게 바보라고 불리는 숙부에 의해서 바둑판이 서해 선생에게 불리한 쪽으로 점점 기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완패했죠. 이번에 이제 자존심이 상한 서해 선생이 두 판을 더 붙어보자 했지만 결과는 두 판 다 서해 선생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자 숙부가 이런 말을 했죠. 자네는 한나라의 정승이고 이름난 학자이니 내가 더 가르칠 것은 없네. 다만 오늘 밤에 한 스님이 하루 묵자고 청할 텐데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말고 내가 저 뒷산 앞자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곳으로 보내게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숙부의 예언대로 저녁 무렵에 잘생긴 용모에 학식이 깊어 보이는 승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룻밤 재워줄 걸 시청했습니다. 서해는 숙부의 말을 되새기고 핑계를 댔죠. 오늘 밤에 집안에 일이 많으니 뒷산 암제로 가시죠 라고 해서 조응을 딸려서 보내고 좋은 술과 안주를 잔뜩 전해줬습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그 중이 대취해서 골아 떨어지자 그 숙부는 중이 지고 있던 바랑이라고 하죠. 짐을 뒤져보니까 조선의 성과 도로, 군사들의 상황, 배치 상황이 적힌 지도, 그 다음에 날이 시퍼런 비수가 나왔습니다. 술에서 깬 중을 앞에 놓고 숙부는 크게 꾸짖었죠. 조선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고향 안동 땅에는 발을 들이지 마라. 가서 이 말을 너희 대장에게 전하라.
이 전설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임진왜란 때 안동당은 무사했습니다. 자, 일본의 침략의 이 의도가 점점 알려지자 서해는 명나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 일부 대신들이 아니 우리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때 명나라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알리게 되면 마치 우리가 외와 밀통한 것처럼 명나라가 의심할 게 아닌가 라고 반대했는데 실상은 명나라도 외국의 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미리 자기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해 선생이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조선이 결백함과 훗날 원군을 보내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서해는 선조 임금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서 좌의정이 되고 이조 판서를 경험하면서 인사권을 쥐게 됐어요. 그때 제일 처음 한 인사가 40이 넘고 벼슬 내놓고 집에서 쉬고 있던 권율 장군을 호조 정랑으로 복귀시킨 뒤에 나중에 광주 목사로 발령했죠. 광주 목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그 근처가 광주죠. 서해가 발탁한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린 시절에 서울 건천동에서 함께 지낸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종육품 정읍 현감, 전라북도 정읍에 현감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7단계를 올려서 정성품인 전라좌수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7단계나 갑자기 품계가 높아지자 사관원에서 상소가 빗발쳤죠.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도 부임하지 않았는데 좌수사에 임명하시니 인재가 아무리 모자라다지만 벼슬을 아무렇게 내리는 일은 너무 심합니다. 채차시키소서. 채차라는 건 다시 강등시키라는 뜻이죠. 이에 선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신의 일이 그런 것은 나도 한다. 다만 지금은 규칙에만 얽매여 일을 지체시킬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니 어쩌하겠는가. 그 사람으로서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벼슬의 높고 낮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그 일로 말을 꺼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마라. 이런 걸 보면 이 선조를 우둔한 임금으로 보는 거는 단편적인 시각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선조와 인조를 여러 차례 비교하는 책들이나 이 학술 논문 등을 찾아보면 선조는 서자로 왕이 됐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상당히 의심하는 그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폭이라든가 또 이런 점에서 장점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조 시대에는 선조가 좀 겁이 많아서 빨락빨락 도망가고 그랬죠. 경복궁 떠나서 그냥 또 평양 갔다 금방 의주로 갔다 아예 요동으로 명나라 땅으로 건너가려고 겁은 많았지만 이렇게 유능한 장소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던 인조는 그 곁에 그런 신하나 무장이 거의 없었죠. 자, 예고했던 대로 그리고 짐작했던 대로 7년 전쟁에 막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육군은 연전연패를 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산진 첨사 정말장군, 동래성의 누구 장군, 송상현 장군 이런 사람들 다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저항했고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간 왜구를 이일이라는 경상 우수사가 막아섰지만 거의 헛바지 바람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고 불렸던 신립장군이 기마병을 이끌고 왔지만 탕금대에서 전멸하고 말았죠. 신립은 원래 그 북방 오랑캐들과 싸워서 명성을 떨쳤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싸우려면 만주나 이런 함경도 근처에 싸우려면 기마병이 최고죠. 그런데 그 기마병이 진창투성인 탕금대 옆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육군에 비해서 이순신 장군은 연전연승을 거듭해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라도 지방을 고스란히 보호해서 왜군의 그 조선 침략에 대해 심대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룡 선생이 평생 정승으로서 또는 관리로서 버리지 않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찰입니다. 살필 찰자. 국가의 안보를 살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낙제 점수를 받아도 무방하죠. 국가의 안보를 살피기는커녕 방치하고 있고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죠. 빵점짜리죠, 지금 대통령. 두 번째, 배입니다. 배려하다, 배치하다 할 때 배자. 인맥, 항맥에 얽매이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바로 배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빵점이죠. 인맥, 항맥에 철저하게 얽매여서 무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죠. 무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조국 뭐 해갖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 무슨 안보실장이니 외무부 장관이니 하나도 쓸모도 없고 나라를 위해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대통령의 간언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자기 목줄이나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즉 적극적인 간실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이 징비록에 등장합니다. 즉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극찬했어요. 뭐라고 극찬했냐면 이순신은 선대부터 강관, 장령 등의 벼슬을 하면서 조정의 기각을 바로잡은 강직, 불굴한 기풍이 있었다. 이순신은 젊었을 때 영특하고 활달하여 어떤 사물에도 구속을 받지 않았다. 묵과로 벼슬길에 나갔으나 권세가에 붙어서 승진하기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정도에 어긋나면 직속 상관에게 대항하기도 했다.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는 단정하여 근실하는 선비는 같았으나 그의 뱃속에는 담기, 즉 담력이 있어서 자기 몸을 잊고 국난을 위해 목숨을 바쳤더니 이것은 평소의 수양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재간은 있어도 명운이 없어서 가졌던 재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시행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어색한 일이다.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향을 했던 서해 선생이 징비록이라는 책에 직접 쓴 내용입니다. 이런 선생을 후대의 학자인 이익, 성호 이익이라고 있죠. 실학파의 원조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현인을 추천해서 등용시켜 상상을 받는 것은 옛날의 도리다. 세상 사람들은 임진전란에 유성룡 선생이 자신의 힘을 다 쓴 공로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 일을 유 선생의 경우에는 사소한 의리고 그보다는 더 큰 의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충무공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충무공은 한 사람의 부장에 불과했으나 유 선생이 아니었다면 다만 군졸 중에서 목숨을 버리고 말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회복시켜 백성을 편안하게 한 공로는 과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근세에 와서 현인을 추천 등용시킨 이런 도리는 실행되지도 않았으며 다만 추천 등용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뒤따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했으니 슬픈 일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해도 대단한 분이지만 서해가 7단계나 승진시킨 이순신 장군도 대단해서 바로 임진전란을 막아낸 것은 유성룡 선생의 해안과 이순신 장군의 실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고 이익이 살 당시에 나라는 선조 때, 불과 30-40년 전에 선조 때 있었던 이런 풍습들이 다 사라지고 간신배들만 요직에 올랐다 이런 뜻이죠.
이순신 장군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저 이야기를 보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이혁기 장군이라고 있죠. 이혁기 장군 역시 유성룡 선생이 등용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과 배에 능했던 유성룡 선생은 다른 두 가지 장점이 더 있었습니다. 간,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다. 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선조가 왜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자 채 쌓아볼 생각도 안 하고 도성을, 한양을 비우려고 하자 그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이죠. 그리고 평양, 거기서 또 겁을 먹은 선조가 의주로 도망치려고 하자 또 선조에게 아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양은 군사와 백성이 모두 무너져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지만 평양은 앞이 강물에 막혔고 대동강이죠. 민심도 잘못 안정되어 있으며 또 중국과 가까우니 며칠만 더 굳게 지킨다면 명나라 군사가 반드시 와서 구원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곳에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지킬 만한 땅이 없으니 형세가 반드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국무총리나 장관이 지금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던들 국민들은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같이 총리부터 장관까지 믿을 수가 없고 간신처럼 보이고 겁쟁이들처럼 보이고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세트로 그렇게 잘 골라낼 수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도 참 기가 찹니다. 이 유성룡 선생이 썼던 책은 국보 32호인데요. 1647년 처음에 발행됐다가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695년 일본에 이 책이 건너갔대요. 어떤 녀석이 갖다 줬겠죠. 숙종이 이 소식을 알고서 뒤늦게 알고서 이것은 적을 정탐한 것을 적에게 고한 것이다 라고 분노했고 또 한 명의 대신은 징비록이 외국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거나 큰일을 치르면 형식적인 백서를 내거나 아예 그런 기록을 남기지도 않죠. 근데 일본인들은 달라요. 성공의 경우에도 실패의 경우에도 반드시 복귀, 다시 그 일을 생각해봐서 뭐 복귀라는 건 이제 바둑둘 때 처음부터 다시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틀렸는가를 보는 거지만 이렇게 전쟁의 원인과 그 당시 조선이 저질렀던 실패와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후일에 대비하자. 그게 바로 징비록인데 우리의 적국인 일본에서도 그 책을 귀하게 여겼겠죠. 왜? 당시에 조선 조정에서도 우리가 이랬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사람을 썼고 이렇게 가난한 신하가 있었고 왕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으며 루트는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극비 문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서해 유성룡 선생의 얘기는 제가 월간조선 9월호에 나올 주유천하에 썼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죠. 이렇게 보면 국가를 운영한 것은 단 한 명 또는 두 명의 용기와 해안이 있는 사람만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통째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성룡 선생이나 그의 우리나라가 겪은 전란의 과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최신복이라는 법무장관 내정자는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고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뻑하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뭐 위장전입, 무슨 갭투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전세 끼고 자기 돈 해갖고 이따가 전세값이 오르면 그 사람 이제 내보내고 지가 갖는 투기꾼들이 저지르는 온갖 수법은 다 저지르는 분들이 이거는 또 기가 막히게 핀셋처럼 골라놨죠.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처럼 될지 아니면 원균처럼 될지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말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승에 계신 이순신 장군이 정신이 사나우실 거예요. 갑자기 400 몇십 년 전 인물에 대해서 막 자꾸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운명을 밟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bun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발굴해서 현실과 한번 비교해서 앞날을 내다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퍼날르기 많이 해주시고요. 유무영의 후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